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노테이션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이 있는데 걔를 S라고 표시하고, 걔가 올라가면 U 곱하기 S, 걔가 내려가면 D 곱하기 S.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Q, 한쪽에서는 1-Q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러 Q라고 쓴 이유는, 우리 보통 확률을 P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Q라고 쓴 이유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P는 다른 걸 위해서 예약을 해놨어요. 다른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Q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U, 뭐 D, 그냥 어떤 적절한 숫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예에서는 기초자산의 현재 시점의 가격이 $50고 올라가면 $100, 내려가면 $25. 그랬으니까 U는 2고 D는 0.5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거는 내가 비디오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이걸 보죠. 여전히 소리는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했던 게임을 노테이션으로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사실 요 이제 가운데 있는 게임이 우리가 했던 $10 주면은 뭐 $11 이건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S는 기초자산이고, 그리고 거기다 U 곱하기 S 내려가면 D 곱하기 S에서 U하고 D는 어떤 숫자인데, 아까 앞에서 어떤 학생이 설명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결국 콜옵션의 가격이 영향을 주는 거는 뭐 기초자산의 가격 뭐 이러면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변동성인데,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여기에 곱해지는 U와 D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그냥 이 U와 D가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변동성이고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U하고 D를 하느님이 동전을 던지기 전에 나타나서 U는 1.1이다, 뭐 D는 0.9다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U와 D는 기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게, 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R이라고 하면 이자율을 우리는 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CRR 논문은 특이하게도 1 플러스 이자율을 R이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R 이렇게 돼 있어서, 예를 들면 1을 투자했는데 뭐 0.1을 받고 0.1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 R은 1 플러스 이자율이어서 여긴 지금 1이지만 여기서는 1.1, 여기서도 1.1 이런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 플러스 R로 써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은 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CRR 논문으로 돌아가서 볼 때 엄청 헷갈릴 거예요. 어느 게 지금 R이고 어느 게 1 플러스 R이고. 그래서 그냥 나도 지금 CRR 논문을 이야기하는 도중에는 얘가 1 플러스 이자율, 얘도 1 플러스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요 물음표에 얼마가 있어야만 얘가 소위 말하는 레셔널한가, 이퀄리브리엄에 있는가, 뭐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요 물음표를 구하는 건데, 아까 요 업스테이트 CU가 어떤 노테이션인지 봤죠. 맥스 U-S US 곱하기 K하고 0에서 요 CU는, 여기 있는 요 아래 첨자 U는 이게 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래 첨자로서의 U예요. 그러니까 업스테이트가 되었을 때의 콜옵션의 페이오프, 다운스테이트가 되었을 때 콜옵션의 페이오프, 이 두 개는 우리가 아는 숫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만기 시점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은 유로피안 옵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기 시점이 되면 걔의 페이오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걔의 페이오프는 단지 동전이 앞면이 나왔냐 아니면 뒷면이 나왔냐에 따른 그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만기 시점에서의 페이오프는 알 수가 있어요. 단지 현재 시점의 얘의 가격을 모를 뿐이에요. 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CRR 논문은 아까 우리가 정해놨던 U, D 그리고 1 플러스 이자율인 R에 대해서 이러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는 U가 제일 큰 숫자고 D가 제일 작은 숫자고 1 플러스 이자율은 그 둘 사이에 있는 숫자이어야만 한다. 일단 U하고 D는 아까 얘기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곱해주는 금액,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곱해주는 금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U가 D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1 플러스 이자율이 이 둘 사이여야만 하는가? 왜 이런 어썸션이 있어야 되는가? 이 어썸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어썸션이 바이올레이트 되면 그러면 아주 손쉬운 아비트라지가 눈으로 보여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겠네. 그래서 별로 논의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CRR에서는 1 플러스 이자율이 U와 D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리플리케이션을 이제 진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상품과 두 번째 상품을 가지고 잘 얘네들을 적절하게 몇 개씩 잘 사면은 요 세 번째 상품을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음 비디오를 보면 자, 일단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거부터. P 대신 Q를 쓰는 이유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Q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쓸 일이 없어서 Q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잘 안 쓰는 노테이션인 Q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Q하고 P를 이제 굳이 이제 구분하면 Q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subjective probabil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확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있을 테고 또 내가 생각하는 주가가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Q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Q라고 표시한 거고 그리고는 이제 이 논문에서 소위 말하는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를 P라고 표시를 할 거여서 P를 일부러 리저브 해두고 그 다음에 일단 Q의 확률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나의 의견에 동의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쉬운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D, R, U가 됐는데 아주 심플한 예는 뭐냐면 이겁니다. 주가가 있는데 잘못했다. 네.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10을 빌리면 10.5, 10.5를 갚으면 돼요. 그럼 이 세 번째 상품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경우에 뭐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은행이라고 해서 다시 숫자를 써보면 이게 100이면 여기는 105, 여기는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100을 빌려다가 여기다 투자를 하세요. 예,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는 많이 올라가니까 항상 그냥 돈을 빌려다가 여기다가 투자한다. 근데 이 경우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R이
얼마가 되나? 1.05, 그 다음에 D는 1.1, 그 다음에 U는 1.2.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obvious한 예를 만들 수 있어서 요 R이 U와 D 사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항 모델을 따르는 S, 그 다음에 이자율 1R 말고 저 오른쪽에 C는 콜옵션의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올라가면 U 곱하기 S, 내려가면 D 곱하기 S, S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1 플러스 이자율. 이걸 전체를 R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도 R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옵션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옵션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업 스테이트로 갔을 때의 옵션의 가치, 다운 스테이트로 갔을 때의 옵션의 가치. 식으로 굳이 쓰면 맥스 처음에가 누구냐면 얘가 오는 겁니다. U 곱하기 S 마이너스 K와 0. 여기는 맥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K와 0. 이렇게 맥스라고 다 쓰면 되는데 이거 다 쓰면 식이 막 지저분해져서 그냥 얘는 CU라고 부르자. 그리고 얘는 CD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리플리케이션을 하고자 하면 여기 요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애, 그다음에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애, 요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이쪽 제일 오른쪽에 애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였죠. 그게 우리가 풀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를 X1개 사고 얘를 X2개만큼 사겠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둘을 더한 게 요 세 번째가 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식이에요. 단지 다른 게 우리는 X1, X2라고 하는 애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세모라고 해놓고는 이건 뭐라고 읽냐면은 델타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문자로 대문자로 델타예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B예요. 그럼 왜 여기를 굳이 델타라고 하고 여기를 왜 굳이 B라고 하냐? 그냥 X1, X2라고 하면 되지 않냐? 사실은 맞습니다. 그냥 X1, X2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문을 써보면 알겠지만 여기다 그냥 X1, X2 이러면은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문자도 쓰고 그래야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농담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 굳이 이렇게 쓴 거는 여기다 B라고 쓴 이유는 얘가 사실은 채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기 1이 있는데 미래가 되면 1 플러스 이자율, 또 미래가 되면 1 플러스 이자율을 준다. 이게 내가 채권을 산다 또는 채권을 판다 라고 하는 의미여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B를 쓴 거고 여기다가 델타를 쓴 거는 이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다 왜 델타를 썼느냐? 왜냐하면 얘의 이름이 델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답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은 이 델타는 사실은 누가 먼저 썼냐면 블랙셜즈가 먼저 썼어요. 근데 물론 블랙셜즈는 이 문제를 푼 건 아니에요.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이런 형태의 리플리케이션 문제를 푼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 델타에 해당하는 부분을 블랙셜즈가 하필이면 델타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면 옵션의 델타가 얼마다 뭐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옵션의 델타 값을 계산해 봐라 또는 뭐 옵션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뭐 다이내믹 델타 해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델타가 다 여기에 있는 델타에 똑같은 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델타라고 쓴 게 아니라 여기를 델타라고 그냥 남들이 다 부르니까 델타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면 돼요. 우리가 했던 뉴메리컬 이그젬플에서는 요 US, DS가 다 숫자였고 1 플러스 이자율, 1 플러스 이자율이 다 숫자였고 요 CU, CD가 다 숫자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었더니 첫 번째 상품은 하나를 사면 되고 두 번째 상품은 0.5개를 사면 된다라고 숫자로 명시적으로 나왔던 건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풀고 나면 당연히 델타와 B가 다 노테이션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있었던 그 방정식을 풀고 난 결과예요. 그래서 델타는 이렇게 나오고 B는 이렇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도 풀어보면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풀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상품을 델타만큼 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만큼 두 번째 상품을 이거만큼 사면 된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요 물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에서는 요 첫 번째 숫자가 10이었고 두 번째 숫자가 9였어요. 그래서 10을 하나를 사면 되고 9를 절반을 사면 되니까 요 물음표의 가격은 14.5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S를 델타계만큼 사고 1을 B계만큼 사면 여기 있는 요 물음표 C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걔를 넣어보면 이게 C를 계산하는 이 C가 요 물음표입니다. 얘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당연히 델타를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다 당연히 B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 식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델타와 B가 어떻게 나왔는지 풀 수 있고 그리고 델타와 B를 집어넣으면 C가 이러이러한 식이 된다까지 당연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애가 그렇게 구한 C의 가격이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는 콜옵션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냐?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S 있고 여기 S 있으니까 두 개 지워지겠죠? 그러고 나서는 분모를 보면 여기는 U-D, 이쪽은 U-D 곱하기 R이에요. 따라서 둘을 같은 분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다가 R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위쪽에도 R이 생기겠죠.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둘 다 R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R분의 1을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애들을 CU도 있고 CU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D도 여기 있고 CD도 여기 있고 따라서 하나는 CU를 갖는 텀 또 다른 하나는 CD를 갖는 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식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이 식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분수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U와 D와 R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관계를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U가 가장 큰 애였고 D가 가장 작은 애였고 R이 1 플러스 2자리 둘 사이에 있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보면 U-D는 얘는 양수예요. U가 더 크니까. 이쪽도 U-D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도 양수겠죠. 그 다음에 위를 보면 분자를 보면 여기는 R-D예요. 근데 R이 누구였냐면 R이 가운데 있는 애였고 D는 그보다 작은 애였기 때문에 R-D도 양수예요. 이쪽도 보면 U-R인데 U가 제일 큰 숫자였고 R이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였기 때문에 U-R도 양수예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분수도 양수고 이쪽에 있는 이 분수도 양수예요. 둘 다 0보다 커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분수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밑에 분모는 똑같이 U-T이고 분자를 보면 이쪽에 플러스 R이 있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R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가 캔슬돼서 위에 남는 애는 그냥 U-D가 남아요. 따라서 분모도 U-D, 분자도 U-D. 따라서 얘 두 개를 서로 더하면 얘는 1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질을 가진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냐면 이런 애를 가지고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얘네가 확률이에요. 그래서 CRR 논문에서는 이 확률, 여기 U-D분의 R-D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얘를 P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Q하고는 다른 겁니다. Q는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확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 모양인 딱 얘를 가지고 P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쪽을 P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른 쪽은 당연히 1-P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린 이 두 개를 더하면 1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쪽을 A라고 하면 이쪽은 1-A가 되는 거고 이쪽을 P라고 하면 그 다른 쪽은 당연히 1-P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식이 누가 되냐면은 우리가 봐왔던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있는 요 물음표를 구하기 위해서 CU에다가 P를 곱하고 P가 어떻게 구해졌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그냥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티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CU에다가 P를 곱하고 CD에다가 1-P를 곱하고 둘을 더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디스카운트를 해요. 그럼 여기 있는 R분의 1이 왜 디스카운트 팩터인가? 를 생각해보면 R이 1 플러스 이자율이었어요. 그래서 숫자로 생각하면 뭐 1.1, 1보다 좀 큰 숫자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 1.1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보면 0.9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의 이자율을 포함한 디스카운트 팩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포뮬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던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첫 번째 상품과 두 번째 상품을 잘 조합을 해서 세 번째 상품을 리플리케이트한 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구했는데 그래서 그 가격식이 여기 지금 가운데 보이는 이 식인데 이 식을 잘 정리해서 써보면 그 식을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쓴 애를 가지고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리스크 뉴트럴 밸류, 리스크 뉴트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 번째 상품의 가격을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했고 어떤 상품의 가격을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비트라지가 없는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비트라지가 없는 가격을 구했는데 그 식이 하필이면 이런 형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냥 리스크 뉴트럴 프로바빌티를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걸 디스카운트하면 옵션의 가격이 구해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막 나와야 하는 데인데,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죠? C의 해석 다시 한 번만 알려줄 수 있나요? 오케이. C의 해석? 여기 말하는 이 C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다 잘 기억하겠지만, 자, 우리가 했던 숫자로 한번 내가 빨리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 했던 이 장난 같았던 이 게임이 이게 결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였나? 11, 11인데 x1 더하기 22, 0인데 x2인데 이걸 가지고 22, 12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얘를 풀고 나면 x1은 1, x2는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우리가 뭘 구해낼 수가 있냐면 물음표의 가격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은 10 곱하기 1 더하기 9 곱하기 0.5.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애들을 U 곱하기 S, D 곱하기 S, 1, R, R,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 여기에 CU, 여기에 CD. 근데 물론 이 CU는 사실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K 0, 여기는 X, DS, D 곱하기 S, 마이너스 K가 0. 그래서 처음에 뭘 했냐면은 US, DS, 델타, 플러스 R, R, B는 CU, CD. 그래서 얘를 풀고 났더니 델타는 뭐뭐뭐가 나오고 B는 뭐뭐가 나오더라. 였죠. 그래서 위에서 방금 전에 숫자를 가지고 했듯이 C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S 곱하기 델타 더하기 1 곱하기 B.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 정리하면 마지막의 식이 뭐가 되냐면은 마지막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냥 쭉 적은 겁니다. 오, 질문이 많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P를 에로드브르 스큐리티 가격을 가지고 구했는데 이 논문에서 구한 P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 건가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건가요?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S가 올라가면 US가 되고 내려가면 DS가 되고 이걸 가지고 에로드브르 스큐리티를 구해보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U1 플러스 U2분의 U1을 계산해 보면 그게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했던 P하고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한 엑서사이즈.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몇 번 이걸 해보고 숫자로도 해보고 기호로도 해보고 막 해보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래서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리스크 뉴트럴이라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뉴트럴이라고 하는 말을 괄호를 쳐놓고 노 아비트라지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 거는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격이라고 하는 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좀 답하고 난 다음에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의 의미를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이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말 대신 노 아비트라지 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R분의 1이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이유 설정 안 들었는데 P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가요? P에 대한 설명은 그 부분이라 함은 얘를 P라고 그냥 앞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얘 이름이 얘를 계속 P라고 부르는 게 이게 뭔가 프라버빌리티 같으니까 프라버빌리티인데 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노 아비트라지 프라버빌리티 물론 나중에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노 아비트라지 프라버빌리티여서 아비트라지를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확률이다 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죠.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C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아비트라지가 없는 가격이 된다는 것은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애가 C가 되기 때문에 차익이 0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든 뉴메리컬 이그젬플이 너무 좋은 게 모든 숫자를 다 쉽게 설명하게 만들어요. 22, 0이었죠. 22, 11. 우리가 여기가 14.5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4.5는 틀림없이 방정식을 다 풀고 그걸 대입해서 나온 숫자인데 얘를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여기에 10, 여기에 4.5. 그게 14.5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면 나오면 여기서 11, 여기 뒷면 나오면 또 여기서 11 해서 둘 더하면 20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11, 여기서 0이니까 0, 2로 나눠봤자 어차피 0이니까 여기서 11, 0 더해서 11이고 그래서 여기에 10, 여기에 4.5나 여기에 14.5나 이게 결국은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 14.5를 어떻게 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 14.5가 얘네들을 잘 조정을 해서 이게 나오게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다른 말로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14.5를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4.5를 보면 이제는 얘가 10, 여기가 4.5, 여기 하나, 여기 절반 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이 아비트라지가 0이 된다 이예요.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14.5가 아니다. 여기가 14.5가 아니면 이제는 아비트라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15다? 비싸네? 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팔게. 15 받고 팔게 하고 15를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10 투자하고 여기다가는 4.5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은 0.5만큼 남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뭐 14다.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싸네? 그럼 싸면은 사면 되죠. 그래서 사기 위해서는 여기서 10 빌리고 여기서 4.5 빌린 다음에 14.5인데 여기다는 14만큼을 투자해서 0.5를 남기고 그럼 나머지 리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마지막 페이오프는 다 맞는 거고. 노후 배출이 한 방에 와닿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인치럴 밸류에이션으로 도출한 옵션의 가격은 결국 아비트라지가 불가능할 때 균형 가격이라는 의미가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얘가 아비트라지가 불가능할 때 균형 가격이 아니라 리플리케이션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균형 가격이. 그런데 하필이면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그 가격이 하필이면 우리가 말을 잠깐 바꿨죠. No arbitrage probability 이름을 잠깐 바꿨네. No arbitrage probability라고 하는 걸 그 식을 통해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arbitrage probability로부터 도출한 옵션의 가격이 아비트라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균형 가격을 하필이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아비트라지가 없는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격은 원래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든 식이 하필이면 노 아비트라지 프라버빌리티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린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말이 틀린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리스크 뉴트럴 프라버빌리티는 균형 가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의 가중치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금융시장에서 C의 가격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고는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저 주식의 뭐 목표가는 얼마다. 근데 이 세상에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진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파이낸스에 이제 다른 얘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이 발생시킬 미래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잘 안 구해지거든요. 근데 옵션은 이상하게도 가격을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구한 가격이 블랙셜즈 포뮬러예요. 그래서 블랙셜즈가 이 세상에 논문을 써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 넣어서 계산하면 숫자가 딱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논문의 앞부분에 봤듯이 1973년에 하필이면 이 세상에서 진짜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블랙셜즈 포뮬러가 뭔지도 모르고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본능을 믿으면서 이거면 내가 사겠어, 이거면 팔겠어 하면서 막 거래를 했는데 그 가격이 블랙셜즈 포뮬러하고 거의 같은 값이 구해집.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블랙셜즈 포뮬러는 수요니 공급이니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수식으로 쭉 했더니 이런 상품이 있으면 이런 상품의 가격은 얼마여야 합니다. 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했는데 한쪽은 그런 수식이고 뭐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나한테 이익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옵션을 사고 팔고 막 거래를 했는데 그래서 얻어진 균형 가격하고 그게 서로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융공학 이론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 이게 아니라 그런 방법 말고도 예를 들면 아비트라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상품의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이 그것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사실은 이론 가격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론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럼 나 아비트라지 해야지 하는데 아비트라지 하는데도 사실은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뭐 살 때 세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에다 주문을 하면 그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거 아비트라지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두 개의 상품을 새로운 상품의 페이오프를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오프가 동일한 두 개의 상품은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 가격이 노 아비트라지 프라이스로 거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페이오프가 같은 애는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쪽은 포트폴리오로 구하내고 하나는 그냥 하나의 상품이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세금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둘은 그냥 같은 가격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거를 세상을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두 개의 상품을 살려면 수수료 2배 내야 돼. 뭐 이러면은 안 되지만 그런 거 없는 세상에서는 이건 서로 같은 애입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0에 가까워지면 옵션의 리스크 뉴트럴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바로 지금 이자율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풀려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얘가 이제 14.5는 아닌데 14.5가 아닌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이제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진짜 만약에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요즘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런 마이너스 금리 사실 생각하기 되게 힘든 일인데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과연 이 모형이 여전히 성립할까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진짜 된다고 봤을 때 시장에서 과연 진짜 내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그냥 금리가 마이너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항상 R은 0보다 크다. 또는 뭐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면 R은 0이다. 까지만 놓고 계산했어요. 근데 만약에 R이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중에 어디가 망가질까? 그리고 항상 내가 했듯이 만약에 우리의 이론이 망가지면 그거는 우리 이론이 망가져서 세상을 설명 못하면 금융공학 입장에서는 그건 돈을 벌면 돼요. 자, 이렇게 이때 나오는 확률이 노 아비추라지 프로버빌리티고 이게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잘 정리하다 보면 그게 확률 같은 모습을 하는 애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노 아비추라지 프로버빌리티라고 불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